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유입니다. 자, 올해 가파른 금리 인상과 역대급 거래 절벽 속에 11월까지 누적 전국 아파트 값이 2003년 12월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에도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올해 아파트값 사실상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금리 인상의 속수무책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 어떤 전략을 세워야 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989번 유료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어떠한 질문이라도 좋으니까요.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 차동백 대표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다시 뵙는데요. 서두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 아나운서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부동산을 18년 정도 이 시장에 몸을 담았고요. 이제 곧 이제 19년 차에 들어가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본 부동산 시장 중에 아파트 투자가 제일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아파트 투자는. 다만 투자가 어려운 점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보가 없어서 그렇다. 뭐 지식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를 잘 못했다. 뭐 어땠다 여러 가지 이유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청자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통제하거나 억제하거나 불을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알고 내 스스로가 들어갈 때와 빠져야 될 때를 자제할 때 또 자제하지 말아야 될 때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만 있어도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크게 손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민 해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또 속 시원한 해결책들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나 매도 타이밍 물론이고요. 앞으로의 전략 그리고 시장의 전망들 궁금한 점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요.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자, 이때 조금 더 자세한 상황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1년 조금 안 됐는데요. 네. 하계역 바로 옆에 있는 한신 청구 아파트의 청구 아파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네. 예, 단기 목표로 해서 구매를 했는데 단기하고 중기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매도 타이밍이 언제쯤이면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거주 중입니다. 네, 실거주하고 계시고 처음에는 단기적 투자로 생각을 하셨지만 이 중장기적인 전망도 궁금하고 앞으로 또 언제쯤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좋은지 그리고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계동 한신청구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방송 보시나요, 지금? 아니요. 안 보고 계세요? 예, 근무 중이라 못 봅니다. 그러시군요. 예. 꼭 하여튼 제 방송이라도 꼭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 제가 여기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그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우리 아파트잖아요, 얘가.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아파트를 우리가 구입을 하든 팔든 매도든 매수든 우선 매도 매수 타이밍부터 볼게요. 네. 아파트는 매도 매수를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 매수 타이밍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이 아파트 가격이 처음부터 10년, 20년, 30년, 100년 쭉 일정하게 오르기만 한다면 매도 매수 타이밍이 없잖아요. 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매도 매수 타이밍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자, 우리 뭐 말씀만 나눴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자, 이 지점에는 최고 꼭지점이에요. 가장 최고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최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최저점.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은 최고점에서 팔고 최저점에서 사면은 수익률은 최고 극대화되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이 지점이 매도 매수 타이밍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라고 해서 그것이 매도 매수 타이밍 지점은 아닌 거예요. 왜? 가장 꼭대기에서는 사람들이 파고 싶은 이 지점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팔고 싶은 사람은 다 팔겠죠. 네. 그런데 사고 싶은 사람은 이 시점에서는 절대 안 사겠죠. 예, 맞습니다. 최고점이니까요. 그럼 네. 최저점은 그 반대겠죠. 예. 그러면은, 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올르더라도 팔 때 안 팔려버리면은 파는 사람은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하려면은 매수자들이 매수를 하고자 덤빌 때, 그 덤비는 구간 중에 저는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가격이 쭉 상승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냥 계속 상승이 되는데 팔 수는 없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가까이 가면은 이 시장은 크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부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정부 정책이 고점 부근에서는 지금부터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어떻게든 사는 사람은 박살내겠다 할 정도로 위협적으로 모든 정책이 다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 곧 매도 매수자들도 두려움을 느껴요. 야, 이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심하다. 야, 이게 뭘 이렇게 가? 이 말이 돼? 이런 두려움을 느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징후가 있지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아, 이때는 거의 꼭지점에 왔구나. 최저점도 마찬가지예요. 최저점 가면은 정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다 나와서 제발 어떤 걸 사더라도 내 세금을 별로 안 받을게. 이렇게 모든 걸 다 완화 정책, 다 푸는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님은 언제 구입을 했냐면은 가장 비쌀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부 정책이 다 나와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구입을 한 거예요. 예. 그럴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수자들은 그 꼭지점이 되기 전에 그 지점에서는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지점에서 파는 사람은 팔아야 되는 거고, 거기가 매도 타이밍이에요. 매수자들은 그때부터는 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점수로 따지면은 100점 만점이라면은 한 8, 90점 정도 수준에서는 무조건 파는 사람은 팔아야 돼요. 그래야 매수자들이 요거 사면 좀 더 올라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언제냐면은 202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2021년도 아니고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지 않느냐. 제가 혹시 저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3년여 전부터 이거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어쩌면 코로나 오기 전부터도 제가 이 아파트 사는 걸 반대했었어요. 이유는
코로나 올 줄은 몰랐고 이 이유는 너무 고점 부근에 왔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쭉 올라가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돈이 더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급상승은 코로나가 끝나면은 급락으로 이어진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건 뻔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시청자분님께서 구입하신 그 시기는 매수 타이밍도 아니고 매도 타이밍도 아니고 오히려 그 집을 팔았는 사람이 조상님이 되어서 시청자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절대로 팔리지도 않는데 시청자님 만나고 팔린 거야, 그 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목소리 들어보면 조금 아직은 뭐 5, 60대로 보이지는 않고 3, 40대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과거에 2007년도 있잖아요. 네. 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최고점이었었어요. 2001년도부터 7년 동안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8년도 금융위기에 접어들면서 주춤하면서 살짝 반등 기미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2009년도부터 쭉쭉쭉쭉 내려가기,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때의 그 모습과 별반 차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2021년을 고점이다. 그리고 22년은 꺾인다. 꺾였다고 해서 본격적인 하락은 아니다. 살짝 반등한 기미가 다시 나타날 거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가격이 쭉 지속적 상승되지는 않는다. 그랬다가 본격적으로 꺾일 거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꺾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매수 타이밍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는. 아파트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매수 타이밍 궁금하다는 시청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매수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최저 바닥이 0이라면은 한 20 정도까지 다가갔을 때, 사람 몸으로 따지면 한 무릎 밑으로 쏠 갈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걸 지나가 버리면 팔려는 사람이 안 팔아요. 그렇게 해서 매수 타이밍으로 봤었을 때 애초부터 이거는 시청자분님이 매수 타이밍, 즉 매수 타이밍 자체가 절대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없는 타이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가 전망이라는 걸 볼 때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전망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동네 이게 재건축이 되고요, 리모델링이 되고요, 뭐가 되고요, 도로가 나고요, GTX가 들어오고요, 뭐가 들어오고 이런데 이 동네 어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지역적인 설명이에요. 지역적인 설명.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거, 특히 아파트라는 거는 첫 번째 거시적인 흐름, 큰 거시적인 세계적인 거시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 거시적인 흐름, 이거는 경제 여건과 맞물려서 가요. 경제 여건. 그런 거시적인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미시적인 흐름이 있는데, 우리 쉽게 얘기해서 거시적인 흐름은 산이다, 숲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미시적인 흐름은 나무예요, 나무. 그런데 산 자체가 아예 나무가 살기 힘든 바위산이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에 미시적으로 나무를 심으면 어떨까요? 라고 물으면은 산 자체가 나무가 살기 힘든 바위인데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아파트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또 특히 이런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런 물건들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거시적인 흐름을 보고 그리고 나서 미시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시적인 흐름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기가 돈이 풀렸던 것들, 그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것도 같이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겠죠.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잡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심리가 꺾이죠. 심리가 꺾이니까 부동산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꺾여서 내려갈 때는 금리를 내려도 다시 반등을 안 해요. 완전히 바닥까지 가서 심리가 완전히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리가 완전히 죽었다가 그것이 다시 되살아날 때까지 바닥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1, 2년 만에 바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없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꼭지점에서 거의 6, 7년은 가야 돼요. 그럼 21년이 꼭지점이라면 이런 아파트는 제가 본 데는 27년 내외, 28년 가까이 가야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중간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는 그래요. 자, 그러면은 거시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이런 부동산 시장은 꼭지점을 통과하면서 다 꺾였죠. 세계적인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이 다 지금 꺾였어요. 전부 다. 타이밍은 있지만 거의 흐름을 같이 맥락을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하나고 전 세계가 하나라는 뜻은 전 세계의 돈 흐름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시적인 흐름이에요. 미시적인 흐름이 이제 뭐냐면은 자, 이 아파트와 관련해서 좋은 점, 단점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청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을 한다. 이게 이제 80년대 지어졌으니까 재건축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좋은 거냐? 그건 따져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재건축을 해도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좋게 나오느냐, 아니면 사업성이 별로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사업성이 좋다 이 말은 현재 그 땅 면적에 대비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현재 상태가 법적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지을 수 있는데 넓게 지을 수 있는데 너무 작게 지어졌어. 그러면 부수고 새롭게 지을 때는 완전히 더 많이 지을 수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사업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건물은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법에서 얼마만큼 면적을 지으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용적률이라는 거예요. 용적률. 그러면 이런 용적률은 법에서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용적률을 내 멋대로 어기면 살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 현재 상태로 여기 있는 청구 아파트는 그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거의 다 찾아 먹었다고. 그럼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주민들이 모두 스스로 자기들이 돈을 그만큼 많이 내야 될 거다. 이렇게 돼.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건축이 이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진행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게 첫째, 공사비 많이 들어가겠죠. 지금 인플레이션이니까. 공사비 많이 들어가면은 주민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네. 점점 미분양 주택들이 늘어나는데 여기서도 야 이거 분양이 제대로 될까? 의구심이 되니까 또 늘어나겠죠. 물론 초창기니까 중간 단계에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도 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기에는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겉으로는 제가 지난주인가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잠실에도 한강변도 올라간다, 뭐 어디 여의도도 올라간다, 어디도 올라간다. 끊임없이 재개발 재건축 막 하는데 뭐 무슨 뭐라 그러죠? 모아주택을 한다. 전체를 하지만 전체가 다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우여곡절이 겪게끔 돼 있어요. 전체가 이걸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가격이 올라 버리면 이거는 돼요. 어디든지 잘 돼요. 그런데 가격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그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은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내고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하겠느냐. 해봐야 남는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질질질질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좀 더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아주 특수하게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시는 오로지 호재 하나가 뭐냐면은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인데 재건축 사업성은 담보하지 못한 그런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것이 재건축되기만 하면은 아 이건 완전히 대박이야 할 정도로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구입하신 그 가격대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더 올랐으면 올라지.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신 가격 여기 몇 평을 구입하셨죠? 24평입니다. 24평을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8억 2천이요. 예? 8억 2천. 이제 8억 2천에 구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24평을 재건축을 해서 신축을 받는다 칩시다. 이 동네가 지금 신축이 되었어. 여기 24평이 신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24평이 얼마 정도 갈 거라고 보세요? 예상. 매매가. 한 12억 예, 좋아요. 정도. 12억을 저는 맥시멈으로 보고 계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신축이 되어서 내 돈 하나도 안 넣고 8억만 딱 넣고 앞으로 추가 부담금 1원도 없다고 했었을 때 예상되는 수익이 지금 약 한 3억 몇천에서 4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걸 짓기 위해서 내야 될 돈이 3, 4억이 나와버리면은 그때는요.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리고 시세가 만약에 떨어져서 이 동네 20평대 시세가 10억 미만 가면요. 지금 10억 미만 많습니다. 12억이 절대로 이거 저 낮게 잡은 금액 아니에요. 저는 10억 밑으로 봐요. 네. 10억 밑으로 가면 나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추가 부담까지 생각하면은. 그러면 현실적인 가격은 이거보다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래가 밝지 못하다. 절대로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 너무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실망이 많죠. 아니요.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 꼭 제가 이제 이왕 이렇게 저하고 연결됐으니까 예. 직장 다니고 바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토요일 날 해요. 예. 예. 본인이 직접 세미나에 참가를 한번 해보세요. 해서 예. 직접 한번 세미나를 들어보고 나서 예. 그런 다음에 제 세미나를 왜 와야 되는지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지 집안 사람들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를 느낄 거예요. 네. 앉아서는 절대 못 느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건데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어찌됐든 오늘 상담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는 고맙습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과 이 매도 타이밍을 좀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를 하시기 전에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을 또 나눠보고 그리고 충분한 공부를 해보고 그렇게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앞으로 성공하는 이 투자의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미나도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지금 계속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다시 주셔서 전문가들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 지금 마포구 성산동 쪽에요. 네. 모아타운이 선정됐다고 해가지고요. 네. 그 원룸을 하나 좀 매입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좀 의견도 듣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자, 모아타운 내에 있는 다세대 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원룸형이요, 원룸. 원룸이요. 네네네. 여기 지금 매매 가격 어느 정도로 형성되었을까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억 한 7천, 8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시군요. 자,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성산동 쪽이라고 하셨고 지금 매수 타이밍 적절한지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투자를 하세요? 그 주변에 네. 하나 쬐끄만 거 하나 지금 갖고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선정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러시군요. 네. 자, 모아타운에는 지금 살고 계신 데는 어디신가요? 서대문구입니다. 서울이요. 단독인가요? 아파트인가요? 아파트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서울시내는 아파트도 있지만 단독이나 다세대들이 많은 동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 동네는 특히 다세대가 많다. 이건 우리 소위 이해하기 쉽게 다세대가 빌라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세대수가 많이 돼 있는 동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네. 그다음에 그렇게 가정이 되면은 그 동네는 재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은 거기 있는 소유자들이 숫자가 너무 많으면은 재개발을 해도 남들에게 팔아먹을 수 있는 팔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안 나오겠죠. 네. 그럼 사업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또 더군다나 그런 지역이 넓게 산재돼 있으면 전체를 재개발로 해서 어떻게 해볼 수라도 한다 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이 조그만하게 있어. 그럼 우리 법상으로는 재개발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보면 단독주택지라든가 이렇게 빌라 있는데 가면은 도로 해서 도로로 사면으로 딱 둘러싸여 있잖아요. 블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블록별로 개발하는 형태가 우리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블록을 여러 개 합쳐서 같이 개발하는 형태를 모아타운이라고 그래요. 이해 가셨죠? 우선적으로 그죠? 네네네. 그러면 예. 그런 모아타운 안에 있으려면 첫째가 이 모아타운의 차이가 뭐냐면은 재개발은 한 지역 전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모아타운은 한 블록 안에 있는 거예요. 블록별 개발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네. 그러면 그 블록도 아마 지금 물건을 갖고 계셨어요? 아니면 물건을 갖고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갖고 있고 하나는 더 살라고 해요. 갖고 있는데 왜 더 사요? 아, 지금 하나는 이제 큰 아들한테 하나 주고요. 예. 조그만 하나는 작은 아들한테 하나 줘보려고. 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저는 그거 사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아, 그래. 왜냐면은 TV 보고 계세요? 네네,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블록이잖아요. 네네네. 요 블록 안에 보면 단독도 있고 빌라도 있고 막 있잖아, 그죠? 예예예. 그럼 통상적으로 이렇게 딱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이종 주거지역 이러면은 예. 거의 대다수가 다 이종 주거지역이 많거든요. 일종도 있고요. 요거는 통상적으로 요 블록을 지을 때 여기에 건물이 이게 25층, 30층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땅 면적 제한이 있으니까요. 그럼 보통 한 12층 뭐 이런 중층 형태로 올릴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도 지금 하나 보시려는 그 건물에 네. 지금 원룸이라고 그랬죠? 네네. 그 원룸이 몇 세대가 있었어요? 12세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건물 하나만 가지고도 12명의 조합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2층, 15층 올리면은 그 12명에게도 한 개씩 다 줘야 되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요 작은 블록 안에 줘야 될 사람이 많겠죠. 줘야 될 사람이 많다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물건이 별로 없다 이 말하고도 똑같죠. 이해 가세요? 네네,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갖고 있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조합원이라고 하면 이 조합원들은 기본적으로 공사비라든가 뭐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많이 지어서 매도를 하고 그 돈이 많아지면 나는 돈 별로 없이 평수를 넓게 하고 받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만한 물건이 별로 없다면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전부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런 일반적으로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요 블록에 그런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오는 데가 거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샀다가 이게 별로 안 나오니까 처음에 진행하다가 야 이거 해봐야 답 안 나온다. 해봐야 답 안 나온다.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아타운 진행됐다고 그 선정됐다고 무조건 끝까지 잘 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런 지역이 이 지역이 재개발이다. 그러면 요 블록이 아니라 전체예요. 지역이. 그러면 그런 지역은 나쁘든 좋든 어쨌든
광역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또 타인에게 분양을 해서 수입을 낼 수 있는 물량들이 좀 더 나아요. 근데 모아타운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그렇게 딱 꼬집어 놓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의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단독주택들이 많아서 개발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단독주택 내에 다세대 빌라가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씩 주면은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재개발이 어렵다 보니 블록 개발이 안 되니까 블록별로 소규모로 개발을 하게끔 만들어주자. 그래서 탄생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 갖고 있으면 되지 굳이 그걸 갈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12층이 지어졌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갈 거냐. 같은 동네 성산에 있는 이 동네에 아파트가 대단지가 있어서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남과자 아연 유탄 이거 무슨 유탄이야? 남과자 쪽에요. 네네. 그 유탄 속에 있는 그런 단지 내 아파트 가격과 요 지역 내에 있는 블록별로 지어있는 나홀로 아파트 가격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네네. 그러면은 사업성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거 사면 돈이 많이 남을 거다. 담보할 수가 없죠. 맞죠? 예.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니까 이왕 하나 있는 거는 놔둬라. 하지만 뭐 굳이 하나 더 사는 거는 반대. 되셨죠? 네. 그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부동산은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 또 한 채를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의 다른 부동산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또 임장활동도 꼼꼼히 해보시고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예, 1년 전에 그 안양 범계역 옆에 목련 네. 2단지 투자 목적으로 14평을 한 5억 주고 샀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좀 이러니까 12월 1일 날 안양시청으로부터 리모델링 허가 통보가 받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걸 날려야 되는지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예. 안양 목련마을 2단지 요거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고 리모델링 허가가 나고 나서 조금 더 가져가면 그래도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다른 투자처 살펴봐야 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자세한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아파트 단지가 괜찮은 아파트예요. 예. 성경 2단지라는 게 바로 범계역 초역세권이거든요. 예. 그 기반 시설이라든가 그런 위치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는 2차적인 거고요. 얘가 여기 용적률을 보니까 여기가 그 용도 지역을 보니까 3종 주거 지역으로 돼 있어요. 예. 맞나요? 예. 자, 3종 주거 지역인데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높이나 면적을 보면은 2종 주거 지역 정도로만 지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은 부수고 지으면은 3종 주거 지역으로는 정부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 지을 수 있죠. 예.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약 한 50%만 늘어나더라도 약 한 4분의 1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전체 면적에 비해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게 아주 좋다가 아니라 최소한의 재건축에 대한 뭐 주민들 부담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예 꿈도 못 꾼다. 이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나 사업성은 별로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리모델링을 얘기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이란 12월
12월 1일 날 허가 통보가 됐다는 거예요. 시청으로부터. 아, 글쎄요. 리모델링을 한다는 의미는 첫째, 낡았고, 그죠? 예, 예. 오래됐는데 재건축을 하기에는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재건축은 전면 건물을 다 부수고 안에 바닥부터 주차장 모조리 다 뒤집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리모델링은 건물을 다 부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건물에서 보강을 해서 수직 정축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하 공사나 이런 게 보강은 하겠지만 완전히 부수고 짓는 재건축하고는 좀 다르죠. 예, 예. 예. 그 리모델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거를 하겠다는 뜻인데 제가 서두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도 참 애매합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좀 더 놔둬 보시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정부가 제가 이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석사 박사 과정을 쭉 공부를 하면서 신도시 우리 일기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일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이 30년 전에 지어졌는데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그런데 30여 년이 지나고 보니 이제 낡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한 30년 됐으니까 좀 쾌적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야만이 그게 되는데 문제는 지어놨는 면적이 전체 땅에 대한 용적률이라는 것을 거의 다 찾아 먹었어. 재건축을 하니까 재건축 사업성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몇 개 단지를 빼고.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이 너무 크잖아요. 예. 너무나 많은 세대수가 이게 앞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낡아 자빠지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론이 어떻게 갔냐면 국토부 쪽에 되고는 일기 신도시들에 관련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자.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예. 네, 그거를 지금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현재 지금 상태보다는 눈꽃만큼이든 얼마든 분명히 좀 더 좋아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특수하게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 내용이 좋아진다면은 이런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비역세권 아파트보다 혜택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정부의 그러한 제1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붙잡고 있어라. 예. 입지가 아무리 좋고 리모델링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전체 시장 흐름에 따라 얘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을 것이다. 예. 그러나 좀 더 지켜봐라 그런 것들을 그 시기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더라도 잡아야 된다. 지금은 물론 내놓으면 팔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쉽게 못 팔 거다. 이해됐나요? 예, 예, 예. 이 아파트 단지 하나만 보고는 리모델링 하나만 보고는 이게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데 제1기 신도시에 대한 정부 관리 방안이 지금 나름대로 국토부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있으니 아마 빠르면 내년, 늦어도 한 2, 3년 안에는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얼마만큼 좋게 나올지는 몰라도 크게 많은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는 답이 없어요. 아예. 근데 그게 나오면 좀 숨통이 트여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아파트는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벌써 팔았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팔고 싶다 하면 저는 팔기를 권하는데 그게 아까우면 그거 나올 때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 주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중간중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문자로 온 사연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 9854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여유자금 2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서울 일대 재개발 투자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재개발 투자 자체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재개발을 이해하셔야 돼요. 재개발이라는 건 정비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성은 뭐냐면은 들어가는 비용과 나오는 이익이 커야. 근데 이 이익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있고 일반 분양가가 있다면 이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어야 조합원은 낮게 해서 이익이 큰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떨어지면은 일반 분양가도 떨어져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올라가야 돼요. 그럼 부담이 더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프리미엄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파트 떨어질 때는 재개발도 어지간하면은 사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안전하게 진단해 드렸고요.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시장 상황 어떨까요? 네, 많이 어렵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이 저는 차 교수는 맨날 나올 때마다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도 과거로 돌아가면은 2012년, 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까지는 2017년 정도까지는 무조건 사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도 뭐든 상관없으니까 빨리만 사라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기가 어느 정도 목에 차면은 절대 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파트라는 것도.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은 심리가 얼어붙는 거예요. 심리가 얼어붙는데 무슨 부동산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데 각 나라들은 고령화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데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 것이고 유럽도 선진국 2차 대전 이후의 어떤 세대수, 고담 세대 등등을 봤을 때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가 확대를 시켰어요. 그런 복지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저성장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빚이 늘어나니까요. 선진국들에 대한 부채 비율이 123%까지 늘어났대요. 이게 어려워지겠죠.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1%대인데 문제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성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저성장이 계속 가면은 부동산 시장의 차기 반등은 쉽게 예단할 수가 없죠. 무역 전쟁 등 패권 다툼입니다. 늘 얘기했지만 세계 질서가 미국, 중국 등등으로 인해서 혼돈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역시 힘들다. 후진국들은 위기일 것이다. 왜? 고래등에 새우등,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후진국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줄을 서야 되는지를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국은 각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데 경제 면에서 주제를 세 개를 꽂으면 내년에도 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다음에 무역 전쟁은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약화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경제 성장에 대한 동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의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가 더욱더 확대가 되어서 가격은 계속 떨어지게끔 만들 것이다. 이거는 앞으로도 수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이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냐 하반기냐의 차이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 한 중반기 전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본격화되지 않겠냐. 이미 본격화됐다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아마 정말 거래가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도 어려운데 어려울 거다. 부동산 억제 정책이 전부 완화를 할 것이다. 전부 다 풀 거다. 안 풀 수밖에 없고 취득세나 양도세 등 이거 푼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심리가 개선이 안 돼요. 공급 정책이 확대가 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정책이 확대가 되는데 여기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만
2030년까지 80만 호를 공급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아주택이다, 공공재건축이다, 신축통합이다, 뭐다 전체를 뒤집고 있죠. 주택시장은 푹 떨어졌다가 심리가 살짝 반등을 할 거다. 그러나 아주 심한 곳 위주로 살짝 반등을 하지만 그거는 지속 상승이 아니다. 살짝 반등이지만 다시 내려갈 거다. 투자를 항상 주의해야 된다. 지금은 이런 요인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계속해서 누를 것이다. 수년간 부동산은 저는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계속 이야기해온 거죠. 몇 년 전부터 제가 얘기를 해온 거예요. 이유는 첫째, 금리가 상승된다. 20년에서 22년 동안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153만 명이 지금 대출을 일으켰다. 이거 굉장히 위험이 큰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급 정책. 서울은 2030년까지 80만 호, 3기 신도시 등에서 서울 주변에만 또다시 수년 안에 30만 호 정도가 들어오면은 자,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에서 전세 물량만 따져보더라도 거의 뭐 100몇십에서 200만 호 가까이가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됐었을 때 가격이 과연 유지될 수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노후 대비.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노후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됐다. 이분들은 올라있는 주택을 팔아서 노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이 준비 안 된 은퇴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세대가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감에 따라서 역시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다. 인구가 감소된다. 이건 정말 큰일이죠. 지속적으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인구 감소는. 이건 굉장히 정말 아주 위험한 그런 요소들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부동산 반등을 위한 조건들은 보면 첫째, 물가가 일단 다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1, 2년 사이 다 떨어지질 않습니다. 몇 년 걸립니다. 물가가 다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종전처럼 진짜 제로금리 1% 이렇게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는 공급 속도 조절. 이거는 계획은 짜놨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서 공급 계획 짠 대로만 밀고 가버리면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씩 해야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 반등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는 인구 감소 속도를 줄여야 된다. 이거 속도는 아무리 돈으로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죠. 젊은 층에서 그래도 한국에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사는 것이 그래도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지속적으로 부동산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가 있다. 이게 없다면은 쉽지가 않다. 그다음에 세계 경제 침체가 완전히 탈피가 돼야 된다. 이 세계 경제는 고령화 시대. 그다음에 각 나라가 그냥 복지 정책,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왕창 풀었던 거, 저성장 이런 것들이 극복이 안 되면은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반등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자, 시장의 하락세를 피해갈 수 없다면 앞으로 건강하고 더 안전하고 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이 전략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김남현 대표의 세미나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서동민 대표의 세미나가 진행되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꼭 한번 좋은 정보들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